저는 소개해 주신 것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으로 학사 석사를 하고 전자공학 이제 박사과정이 있다가 이제 그 스타트업 쪽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제가 처음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이 인터넷 쪽이고 특히 인터넷 교육 쪽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뭐 좀 연세 좀 있으신 분은 뭐 아이들도 알 거지만 방과후 컴퓨터 교실이라는 걸 처음 만든 그 회사를 저희가 좀 만들었었고, 뭐 그때도 공교롭게 저희가 좀 최초의 좀 초등학교 인터넷 교재를 좀 썼었는데, 뭐 사실 이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또 저희가 이런 AI와 관련해서 이런 행사를 좀 진행하고 있어서 좀 뭔가 이제 청소년 교육하고는 좀 인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이제 95년이었는데 95년에 정말 인터넷을 누가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교재도 만들고 뭐 방과 교실을 해서 학교에 이제 인터넷을 이제 교육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때 인터넷 교육을 뭐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 생각해 보면 이 참 조기에 어떤 새로 나오는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진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인터넷을 하고 이제 그때 회사와 달리 지금은 서울대 NCI 연구실에서 또 창업을 해서 AI를 좀 실제로 만드는, 뭐 AI를 만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 진행되는 아까 좀 특강에서 청소년들이 듣고 있는 특강에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는 AI를 만드는 좀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인터넷은 그래도 이전의 기술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코딩이었는데, 좀 인터넷이라는 게 더 생겨서 뭐 코딩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AI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AI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코딩이라기보다는 제가 전공했던 물리학과 뭐 전자공학도 그렇지만 상당히 학문적인 기초가 상당히 필요하고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AI는 뭐 이제 범위가 너무 넓은데 상당히 또 다양한 학문들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오게 된 게 뭐 일단 전산학도 있지만 뇌과학, 응용수학, 뭐 심리학, 많은 것들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여기에도 기초가 있고 그 기초를 잘 이해해야 이제 오늘 제 발표의 주제인 미래 세대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뭐 20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무엇이 필요할까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뭐 학계에 있다기보다는 근 30년간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좀 체험하고 그러면서 뭐 대기업, 뭐 글로벌 기업, 뭐 해외, 뭐 이렇게 학계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다 보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만난 것을 좀 종합을 해서 그럼 사실 이제 미래 인재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에 뭐 기업이 원하는, 미래의 사회가 원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미래의 인재일 텐데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발표가 좀 범위가 넓습니다. 단지 이제 교육 얘기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다국적 글로벌 기업 뭐 이런 관점, 대기업 관점, 스타트업 관점 이제 이런 것을 담아서 좀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범위가 넓어서 한 이제 반 정도 하고 좀 쉬었다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다룰 내용이, 일단은 AI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AI가 어떻게 좀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이제 요 두 개가 좀 기본이 있어야 뭐 이제 어떻게 변할지 알아 예측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저 말씀대로 이제 AI와 인간이 같이 사는 시대가 될 것이고요. 그럼 그 시대에 정말 인재가 되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건 뭐 학문적인 의미보다는 실용적인 의미로 AI가 무엇이고, 또 사회 변화 측면에서 AI가 무엇인지 좀 개념적으로 AI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제목은 뭐 햄릿의 대사죠.
뭐 죽느냐 사느냐 뭐 이것이 문제로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대로 가느냐 뭐 그만 그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AI가 좀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발달되면 야 너무 좋은 세상이 오고 뭐 저기 있는 사람처럼 뭐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우주로 보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저 유명한 물리학자 저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100년 안에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AI가 인간을 다 대체할 것이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 몰라서 비관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AI를 전공하고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AI가 뭐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기술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사람을 뛰어넘을 정도로 좀 강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세계 30개국의 인공지능 전문가 50명이 앞으로 우리나라 카이스트와는 어떤 연구도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킬러 로봇 같은 살상 무기를 만들려 한다고 우려한 겁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무기에 대한 반발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전쟁 로봇이 사람을 마구 죽이는 장면은 공상 과학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방산기업인 하나시스템과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를 열자 인공지능 분야 해외학자 10명이 카이스트 보이콧을 선언한 배경입니다. 이 센터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나 군인이 부족할 때 필요한 무인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지만 전쟁 로봇이 나올까 봐 걱정한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이지 로봇을 개발하고 뭐 이게 공격용, 살상용 뭐 이런 걸 이렇게 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아니에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에서도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인공지능으로 전쟁 기술을 만들면 안 된다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이 미국 국방부와 함께 무인 항공기 타격 정확도를 높이는데 인공지능을 도입한 걸 비판한 겁니다. 몇 년 안에 전쟁 로봇이 실제로 개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를 규제할 국제협약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거 영상을 보셨지만 이게 이제 2018년에 있었던 이제 뉴스인데 중순에 물론 이 뉴스대로 됐으면 뭐 카이스트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좀 더 큰 뉴스에 나왔겠지만 이게 뭐 영어가 잘못 전달돼서 그랬다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사소한 어떤 발표 하나에 세계의 학자들이 반응할 정도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잘 쓰여지면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 또 이상한 데 응용을 하면 아까 살상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인류를 노예로 만들 수 있고 많은 것이 가능하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도덕성도 갖고 또 인류에 좀 부합하게 좀 서로 규제도 해가면서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오늘 뭐 우리 보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은 우리 뭐 만화에 나오는 우리 어머니 세대나 보셨던 아톰 뭐 이런 아니 뭐 저희 어린이들 세대 요새 뭐 저 무슨 TV에 나오는 그런 로봇 같은 그러니까 스스로 척척 알아서 하는 그런 로봇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제 그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그렇게 이제 영화에 나오고 뭐 만화에 나온 로봇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롱 AI라고 부르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아직 강한 인공지능을 저희 만들지 못했고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힘이 없는 인공지능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좁은 범위의 일만 처리하는 뭐 그런 뜻의 그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알파고는 대표적인 약한 인공지능인데 이제 분야별로 이제 이런 알파고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은 딱 한 가지 문제만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한 가지 문제만 이제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이제 오늘 뭐 강의 들은 뭐 알고리즘 뭐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그거는 잘하고 그걸 이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르쳐 준 것만 잘하지 스스로 척척은 못합니다. 근데 강한 인공지능은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이 뭐냐 하면 내가 뭐 진짜 하나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맥락을 알아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처리할 수도 있고 비슷한 거를 또 배워서
뭐 오래 하다 보면 배워서도 할 수 있고 소위 어떤 자발성하고 창조성이 있는 내가 가르쳤는데 알아서 공부해서 더 똑똑해지는 걸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다행히도 아직 강한 인공지능이 안 온 상태인데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면 사실 무지하게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공지능 3.0을 이제 초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뭐 어떤 정의로는 사람보다 진화를 해갖고 1000배는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다. 뭐 이건 정말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보존도 하고 뭐 필요한 자원을 획득도 하고 창조도 하고 하여튼 사람이 하는 건 다 할 수 있고 머리는 1000배 더 똑똑하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소위 이제 이렇게 되면 생명 우리 어떤 생명체라는 것의 정의가 좀 바뀝니다. 이전에 뭐 화면에 영어로 돼 있는데 끝에 라이프 1.0이라고 아주 단순한 동물들, 곤충보다 더 단순한 동물들은 수억 년을 발전해 왔는데 뭐 변화가 없이 할 줄 아는 거 딱 몇 개 있겠죠. 뭐 이제 먹이 찾아가는 거, 뭐 피해 가는 거. 근데 그건 엄청나게 잘하죠. 벌이 어디 자기 둥지를 찾아오는 거 진짜 수십 킬로를 갈라가도 하고요. 비둘기도 뭐 정말 수천 킬로를 날아가기도 하는데 그게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뭐가 다르냐? 사람은 이제 같은 이렇게 태어났는데 공부하기 따라서 무엇을 하기에 따라서 머릿속에 들어간 내용이 다르고 그것에 따른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 컴퓨터 용어로는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라이프 2.0이라고 부르겠고, 근데 이제 초인공지능이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라이프 3.0인데요. 저 로버트가 있는데 저 위에 꼭대기 보시면 로켓가 됐잖아요. 저게 변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머리도 좋아지는데 자기 몸도 고칠 수 있는 이런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동안 우리가 뭐 진화를 통해서 뭐 이렇게 됐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우리가 7만 년 전 원시인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기능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뭐 지금 사냥할 필요는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좋아지진 않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그런 한계가 없는 거죠. 필요한 걸 자기가 조립해서 막 만들어서 막 변신을 하면서 더 머리가 그러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는 단계에 사실을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무서워하는 거다. 약한 인공지능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람처럼 창의성이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 몸을 막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 지금 주류로 쓰이는 인공지능은 이제 딥러닝이라고 사람 뇌 구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대단한 걸 할 수 있다까지 됐습니다. 근데 또 한 축의 연구는 개인적으로는 제 후배기도 한데 물리학과 후배기도 한데 하버드 대학교 이제 함도니 교수라는 친구는 원래 이제 반도체 전문가인데 저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반도체 이 칩으로 여기 여러분 쓰시는 뭐 CPU 칩, 메모리 칩 비슷한 칩인데 그 칩으로 저 위에 보시면 뭐 식물 가지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뉴런이라고 머릿속에 있는 신경입니다. 우리 머릿속은 다 뇌는 저 뉴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로 저 머릿속 신호를 읽어내는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상당 부분 뭐 진척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게 좀 의미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컴퓨터는 컴퓨터고 사람은 사람이다인데 사실은 이게 서로 좀 이제 섞일 수도 있고 아주 다른 방법으로도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인공지능 하면 기계라고 생각하는데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뭐 기계가 합쳐진 반반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좀 일반 시민들도 잘 교양을 가지고 잘 감시하지 않으면 정말 무슨 일이 할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인공지능 교육이 좀 필요한 이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 근데 지금 왜 인공지능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아이들도 왜 인공지능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세계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화면에 있는 것은 뭐 여러분 많이 쓰시는 유튜브를 만든 구글이라는 회사인데요. 구글이 뭐 유튜브 회사냐 그게 아닙니다. 구글이 2018년에 벌써 AI 퍼스트라고 우리는 AI 회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네가 많이 만들었죠. 구글 검색도 만들고 유튜브도 만들고 안드로이드라고 여러분 삼성폰에 쓰이는 그것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만들 때까지는
모바일 퍼스트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모바일 회사다. 그런데 지금 2018년 우리는 AI 회사다라고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큰 회사들은 자기네 주업종은 다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AI 교육도 중요하고 이런 세계적으로 이제 AI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영어를 번역해서 제가 해놨는데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궁극적인 비전이 될 거다. 우리는 그걸 계속 할 거다라고 했는데 요 글을 언제 썼을 것 같으실까요? 이게 언제 나온 글일 것 뭐 답을 보면은 2000년 10월에 이제 이 구글 만든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뭐 인공지능 갑자기 나온 걸로 이해하시지만 이런 인터넷 회사나 앞서가는 회사들은 벌써 만들 때부터 창업 때부터 99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는 정말 준비가 너무 많이 미흡하다,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인공지능을 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AI 아까 말씀드린 위크 AI, 알파고 같은 거 만드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오늘 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기업에 있어서 이제 인공지능 그냥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그리고 딥러닝을 하려고 그러면 저 위측에 있는 좌측 위에 있는 알고리즘 저걸 잘 만들어야 되고 밑에 있는 GPU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 칩을 잘 쓰면 됩니다. 근데 저 두 개가 개발이 다 돼 있어서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을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적용해서 기업은 뭐를 하느냐? 그냥 요약해 보면 저 밑에 있는 특정한 지식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고 계속 학습해서 좋아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쓰시는 줌이란 소프트웨어나 아래 한글 같은 건데 줌이나 아래 한글이 스스로 더 좋아지거나 공부하거나 똑똑해지진 않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스스로 공부해서 알파고도 처음엔 바둑을 좀 못 두다가 두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빨리 이제 배워서 더 잘 두는 이런 소프트웨어인데 인공지능은 바로 이제 지금 말한 인공지능은 그런 알파고처럼 알파고는 바둑을 잘하는 거고 이제 분야별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저희가 이제 지금은 기업들은 보고 있고 그럼 기업들 이거 왜 만드느냐? 저기 이제 저희가 써놨지만 특정한 지식 업무를 사람한테 좀 안 하고 이 소프트웨어한테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 사실은 전문직 인건비가 사실 얼마나 좀 비싸겠습니까? 동시통역사 이런 거 해도 몇억 버는데 조금 있으면 인공지능 동시통역사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었다 한 가지 분야라도 만들었다 그러면 저 우측에 있는 사람처럼 전문가 하나를 만든 건데 전문가인데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초전문가를 이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를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 영화 매트릭스처럼 복제하면 그냥 더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기업에 가도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공지능을 하나 잘 만들면 그런 전문가를 수억 명 쓰는 거 정도 효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지능을 먼저 만드는 기업이 그 분야를 다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 전쟁에 뛰어들어서 대기업 이상들은 거의 자기 회사 일들을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거긴 하지만 미래의 저희 직업을 논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럼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하나 만들었다고 모든 걸 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우리가 사람도 특성이 있잖아요. 예술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체육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뇌구조가 다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인공지능 뇌구조를 만드는 일인데 그걸 하는 방법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들고 또 하나는 학습 알고리즘을 잘 우리가 이제 코딩하고 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일에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데이터를 주면 이제 기계는 어떤 세상을 데이터로 처리하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뭘 예측 정보, 그러니까 어제 주가를 알면 내일 주가를 맞춘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건데 그걸 하려면 저 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거랑 인공신경망 모델을 잘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지금의 세대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세대긴 한데
아까 강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세대는 아니고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세대다 보니 지금 앞으로 제일 유망한 직업이 저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수학하고 컴퓨터를 잘 이해해서 인공신경말 모델하고 학습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만약 이제 정의를 보면은 그냥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김치 담그는 법, 이것도 알고리즘이고요. 빨래 개는 법, 이것도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정의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처리 절차.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학 공식도 하나의 알고리즘이고 하여튼 지식은 알고리즘인 거죠, 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문 용어로 그냥 우리가 이제 과학 용어로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게 딴 게 아니다. 레시피도 알고리즘이고 생활의 비결도 알고리즘이고 다 알고리즘이다. 자기만 아는 어떤 노하우가 알고리즘인데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내가 이걸 잘하는데 이건 이런 거야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설명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을 45도 각도로 뻗은 다음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못합니다.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을 못하는,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라고 해서 암묵적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지식들은 암묵적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는 알고리즘이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알고리즘이나 지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말로 표현하는 거, 말로 표현 못하는 거. 근데 이전에 이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였는데 이 딥러닝이 나오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알고리즘, 그 문제 해결법도 찾아냅니다, 지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프로그래밍 한다고 할까요? 이런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혁명이 일어났고 알고리즘은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앞으로 세상에 완전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지나셔도 관심을 가지고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 그냥 쉽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거긴 한데 소위 그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빅데이터하고 딥러닝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딥러닝, 진짜 인공지능이 없다 보니 예전 사람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는 80년대부터 있던 학문이고요. 근데 뭘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알 수 있는 알고리즘, 알 수 있는 지식만 빅데이터로 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사실 크게 가치가 있는 거는 전문가의 지식 이런 게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도자기 굽는 법 이거는 전수를 해주는 거지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학문은 좀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이제 아까 이제 어제 오늘 배우는 그 학문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이 데이터하고 인공지능 분야를 새로 이제 좀 부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는 그냥 전통적인 통계하고 프로그램 코딩하고 똑같은 거고요. 딥러닝은 그거와 많이 다르다. 상당히 창의력과 수학과 응용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인공 뇌구조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좀 다른 학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좀 이제 이것도 더 찾아보시고 빅데이터하고 딥러닝은 다르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AI의 무슨 한 부분이긴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AI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왜 쓰느냐?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런 것들 인식 중국에서 많이 하는 거죠. 저 30만 명이 10만 명이 모여 있어도 AI가 CCTV가 누군지 감별을 바로 해냅니다. 그래서 중국에 혹시 저런 CCTV가 몇 대 깔려 있는지 아실까요? 예. 중국 인구가 15억 명 좀 안 될 텐데 한 5억 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말 어디 움직여도 우리나라는 CCTV에 하나도 인공지능이 안 돼 있고요. 경찰청 CCTV도 인터넷으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소속 지역에 가서 CCTV를 봐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다 CCTV 하나하나가 어떤 그 경찰 한 명의 지능 이상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CCTV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딥러닝이 이제 잘하는 것은 인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음성 인식이죠. 여러분 이제 AI 스피커에다 말하면
말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듣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최근에는 이제 말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 감정 이런 것까지도 알아듣는 정도로 이제 AI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뭐냐면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사람은 누군가는 아는 거죠. 그래서 최고 전문가가 이제 이제 음성 그 감정 분석을 하면 이제 그 한 번만 공부하면 딥러닝이 그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이제 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있고 또 많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예측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예측을 하긴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은 알겠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주 정확한 예측을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주식 시장이 움직여도 어떤 종목이 뭐 오르는지 알아야 뭐 이게 돈이 되는 거지.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오를 거야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측도 옛날에 빅데이터하고 그냥 옛날 프로그램으로 안 되던 예측이 너무나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하나가 기계가 언제 고장 날지,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것도 전기차 배터리가 언제 나갈지, 여러분이 쓰시는 뭐 이런 다이슨 전기 그 청소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명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근데 그게 너무나 복잡해서 예측을 못했는데 예측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어떤 기업들이 마케팅에 이용하면 내일 우리 식당의 메뉴가 얼마나 팔릴지, 사실 이런 것도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예측하는 회사가 영국에 이미 스타트업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것들이 다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분석하는 거 이런 거 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채점하는 것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공정성입니다. 채점하는데 주관식 답안을 뭐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는 사실은 어떤 선생님 채점하느냐, 몇 시에 하느냐 너무 달라집니다. 사실 저런 것에 하나가 이제 판사의 업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도 딥러닝이 너무 잘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이미 한 10,000개 넘는 학교에서 중국어 장문 시험을 인공지능이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사들이 하는 일 중에 일부인 이제 진단하는 것. 네, 잘 보시면 피부과는 사실은 상당히 쉬워 보여도 아주 정교한 학문이라서 갓 들어오는 그런 전문의하고 경력 있는 전문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피부과 그게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분야인데, 이미 이제 논문으로 10년차 피부 전문의보다 딥러닝이 저 피부 암 진단도 잘하고 뭐 트러블도 잡는다. 저희도 이제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이제 여드름 이렇게 좀 잡는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상담해 가면서 뭔가 판정을 하는 대출 같은 거죠. 이제 이런 거는 딥러닝이 너무나 잘해서 뒤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미 이제 중국이나 미국의 대출은 다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우울증 상담 같이 복합적인 정말 사람만 할 수 있는 같은 것들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되면은 그래도 인공지능이 수동적이어서 그렇게 무서운 일은 안 생길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또 잘하는 게 뭘 만들어내는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알고리즘의 한 종류인데, 인공지능이 이제 노래 만드는 일도 잘할 수 있고요. 그림 그리는 일은 너무나 잘할 수 있고, 심지어 없는 인물하고 없는 그림도 잘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직 이제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출시는 안 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일례로 들어서 얼굴 인식 같은 거는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상 그 데이터라는 게 많아야 돼 갖고 얼굴 인식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얼굴 알아보는 게. 근데 중국은 얼굴 인식이 뭐 10억 명을 뭐 0. 몇 초 안에 구분해내는 것이 되고요. 근데 사람이 얼굴이다를 알아는 것도 되게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이건 2016년에 이제 어떤 미국에서 만든 건데, 그냥 카메라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얼굴을 다 체크해서 사람의 숫자를 다 세줘요. 우리 여전히 이제 보시면 촛불 집회를 했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사람이 하려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보는 것하고 많은 얼굴을 세는 것하고는 다른 일인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지면 프로그램이니까 뭐 쉬지도 않고 확장이 너무 무한해서 이 어떤 한 분야가 이제 이렇게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다. 예제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인데, 혹시 저 그림이 어떤 화가의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미술 전공하신 분들은 좀 많이 보시는데, 저게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저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렘브란트를 공부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저걸 만들고 나서 아무도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저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벌써 그게 2016년의 일입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발달했고 저런 것들이 이제는 그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여서 저걸 그렸는데 지금은 뭐 진짜 몇 명의 프로그래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게 이슈가 되고 하면서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면 이 저작권료는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람보다 더 잘 그리고 뭐 저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인공지능이 정확하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사람처럼 느낌을 주는 그림을 그려내니까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서 저희 뭐 정부 쪽에 있는 친구들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안에는 많은 그런 우리 듣는 노래나 무슨 뭐 보는 예술 작품이 인공지능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정도로 인공지능은 앞장에 말씀드린 거는 생각보다는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좀 사실은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기술보다도 영향이 큰 거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럼 이것 때문에 현재는 어떻고 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할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2020년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들은 다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요새 해외 주식이 좀 관심이 많으셔서 뭐 테슬라라든지 많이 사셨던 분도 있을 텐데 저런 해외 저런 인터넷 회사, 근데 지금은 다 인공지능 회사로 변했는데 들을 빅9이라고 부릅니다. 저 회사들이 이제 데이터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다 갖고 있어서 앞으로 좀 되게 커질 거라 이렇게 된 지가 한 몇 년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실현이 됐습니다. 혹시 저기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가치, 회사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려서 이제 400조 원이거든요. 저 회사들은 2,0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식 회사들 다 합쳐도 2,000조가 안 되는데 저 회사 하나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사우디보다도 더 크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미 경제, 저런 기업들, 이 다 AI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다 AI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는 저게 더 심해질 거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경제 시대에는 저런 회사를 플랫폼 회사라고 부르는데 저런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 이제는 어디 박람회 갈 필요도 없고 무조건 우리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 쓰듯이 저기에 참여해야 뭔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옛날에 우리 원유, 석유 자원에 비유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세계에서는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원유가 있으면 뭐합니까? 원유를 갖고서 우리나라에서도 우선 GS 칼텍스라든지 SK 정유라든지 이 정유 회사가 뭐를 하는 거냐면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정유에서 쓸모 있는 걸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제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AI에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능력이 그 데이터에서 뭘 뽑아내는 그 정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청소년들은 데이터 없다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AI 알고리즘 기술, 이 정제 기술을 잘 익히면 활동할 무대가 너무 넓어졌다고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I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AI가 사회에 적용이 별로 덜 되고 있는데 벌써 미국이나 이런 곳은 AI가 사회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많은 부분이 AI가 사실은 공공 부분이 AI로 많이 작동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살던데 내 결정 자체도 AI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인데 새로운 세법이 했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매출이 는 것인가? 우리가 광고를 잘해서 매출이 늘 것인가? 이런 문제를 기업들이 AI 프로그램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부문에서는 비만해서 건강 관리 비용이 얼마나 늘었나? 이런 것도 사실은 사람이 안 하고 어떤 통계학자가 안 하고 AI가 그냥 그걸 합니다.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다 AI가 다 결정하는 사회가 이미 됐다. 그러다 보니 조금 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뉴스, 이제 이것도 좀 벌써 한 3년 정도 된 뉴스인데 좌측에 보시면 미국에서는 범죄 예측 시스템이라는 A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마다 따로 하니까 그래서 16개 주에 저걸 운영하는데 그곳에서 9곳이 편견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제 저건 뭐냐면 AI가 학습, 공부를 잘못해서 너무 이제 치우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알고리즘을 잘못 만들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면 범죄 예측 시스템이 뭐냐면 몇 시에 어디가 우범 지역이니 거기에 페트롤을 나가라.
이게 범죄 유치 시스템인데 AI가 자꾸 흑인 사는 구역에만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그러면은 거기 페트롤 출동을 했으니까 또 더 잡힐 거잖아요. 그러면은 잡혔으니까 범죄율이 더 높다고 이제 AI가 또 인식을 할 거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만 보내는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흑인만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우측에는 뭐냐면 여러분 많이 쓰시는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AI가 자동으로 저렇게 주석을 달아줬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저건 뭐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데 아니 흑인 얼굴 올렸더니 고릴라라고 달렸습니다. 고릴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저 정도로 잘못되기가 어려운데 학습을 시킬 때 흑인 사진을 안 보여주면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AI가 많이 사회에 쓰이는데 그것들이 뭔가 잘못 만들어져서 폐해가 나오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거나 어떻거나 사실은 정부나 기업은 비용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된다 그러면 다 AI를 쓸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공공 업무나 이런 곳에 AI를 적용하는 것은 늘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들이 미국에서 검증을 끝내고 나면 한국 정부에서도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삶들이 우리가 뭐 세금을 어떻게 내건 뭐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건 다 AI한테 결정을 받을 날이 머지 않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모르고 당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AI를 좀 알고 그것 좀 감시해주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며칠 전 몇 달 전 뉴스에도 있지만 네이버가 쇼핑에 자기 것만 검색 잘 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경찰에 잡혀가지는 않는데 이거 잘못 만든 AI가 나오면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고 좀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시민들도 진짜 AI가 뭐다, 딥러닝이 뭐다. 근데 딥러닝은 뭐로 만드냐? 데이터를 학습시켜 만든다. 근데 그래서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이게 이제 편견이 없느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항상 이제 뉴스도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시민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떠냐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다 이제 AI 회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쪽에는 AI가 적용이 끝났고 지금 인터넷에서 산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회사들 말고 오프라인에 무슨 뭐 우리 자동차 만드는 회사나 무슨 뭐 식품 회사나 모든 이런 산업계로 AI가 이제 진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앱은 쓰시면 앱 뒤에는 거의 다 AI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옆에서 안 보이니까 로봇가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AI가 아직 안 왔나 보다 생각하시지만 이미 AI는 인터넷 회사에 와 있고 이제 이게 실물로 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미국에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 저 큰 상호는 아까 말씀드린 빅9 기업 그리고 저 조그만 참치만한 것들은 이제 뭐 엊그제 상장했던 에어비앤비, 우버, 넷플릭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저기 피라냐라고 이제 조그만 뭐 그보다 더 작은 회사들이 있는데 아까 저 상어는 2,000조 원, 저 참치는 한 100조 원짜리 회사고 저 피라냐는 한 뭐 10조짜리 회사인데 좀 문제는 이 AI는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 회사들을 대부분 보시면 미국 회사거나 중국 회사 겁니다. 우리가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어떤 인터넷 회사긴 한데 이거는 피라냐 정도 되는 거지. 우리 뭐 세계적으로 보자면 저 참치만도 못한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세상에 이런 큰 독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독점이 일어나서 소수의 몇몇 개 한 10개 되는 회사가 진짜 인류 전체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단계에 이미 이르렀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지켜보시고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저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민하게 지켜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빨간 글씨는 이것도 되게 심각한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AI 딥러닝이 2019년 정도부터 열심히 제대로 한 거지 별로 정말 뭐가 상용화되거나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뭐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지만 시작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근데 저 빨간 글씨로 AI는 완전히 상용화되어 모든 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저게 중국의 2019년에 이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서 대학교 뭐 명문대학교 100군데 AI 학과도 생겼고요. 기업들 한 수십 개가 이제 유니콘 기업이 됐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AI를 활발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나라가 좀 이쪽하고 좀 괴리가 돼서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살아나갈 청소년인데 지금도 이렇게 AI가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 정도부터 아까
딥러닝이 나와서 이제 AI가 발달을 했는데 뭐 딴 건 아니고 사람의 뇌 정도 되는 아까 말씀드린 강한 인공지능인데 사람 정도 되는 걸 만드는 게 예상하기로는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발전한 속도만 보자면 2045년이면 가능하다. 아까 이제 2045년이면 아까 말씀드린 강한 인공지능을 넘어서 이 나온다. 그럼 아까 이제 사람보다 이제 인공지능이 1000배 똑똑해지고 막 뭐 날라도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인데 그런데 다행히도 뭐 우측에 있듯이 그렇게 뭐 인공으로 사람을 흉내내도 꼭 되라는 법은 없어서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삼성 같은 기업도 예측하기로는 한 50년 사이에는 사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20, 30년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다행히도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좀 사람보다 똑똑한 지능을 하여튼 만드는 하여튼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시기다. 이게 중요하고 정확히 이제 지금 이런 청소년들이 그런 시기를 살아가야 되는 세대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모르고 저렇게 빨리 발전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따라잡지 못하면은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보자면 통제 불가능한 일이 빠르면 30년, 늦으면 50년에 일어나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사실은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하고 인터넷 비교하는데 저는 뭐 인터넷 사업도 정말 많이 했고 이제 AI 사업하고 있지만 인터넷은 사실 AI에 비하면 그냥 뭐 보조적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실 뭐 지금 배달의 민족이 나왔다고 뭐 사람의 삶이 바뀌거나 식당이 요리하는 방법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고객한테 다가가는 방법만 바뀐 거라서 좀 편리해졌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터넷은 기술은 아니고 뭔가 유통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I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을 바꾸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세계 자동차 산업이 거의 뭐 다 재편이 되고요. 알파고가 나와서 바둑계가 재편이 됐듯이 그 분야 의사 만약에 뭐 피부과 AI가 하나 나오면 뭐 피부과 뭐 이런 식으로 AI는 만들어지는 순간 그 산업을 다 바꿉니다. 그리고 AI는 이제 코딩처럼 단순히 학원 다녀서 배워서 적당히 쓰면 되지 이런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AI는 1년에 논문이 10만 건 넘게 나와서 그 어떤 학문보다도 발전이 빠른 학문입니다. 그래서 AI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학문이고 연구를 하는 거다. 무슨 연구냐? 응용수학하고 컴퓨터 과학 분야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진로 적성 면에서도 뭐 중국에 인공지능 학과가 생겼듯이 아마 청소년들은 그런 인공지능 학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게 좋은데 그 인공지능 학과가 딴 게 아니라 그것의 기초는 응용수학하고 컴퓨터 과학이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거죠. 코딩은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다행인 게 AI는 하나 만들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나 해가지고 그 네이버가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쇼핑도 하고 검색도 하고 뭐 법률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 잘 만들기 어려서 AI는 좀 다양한 그런 강자들이 등장할 거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너무 되게 전문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것도 이제 청소년인데 키인데 다양한 그래도 그런 AI 회사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골고루 잘하는 건 필요가 없고 하나 잘하는 게 너무 필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AI는 아직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거는 소비자가 이렇게 받아보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기업들이 뭐 자기 더 잘하려고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가가지 않은 거지. 사실은 인터넷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배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을 진행하기 위해서 AI가 그러면 일자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가볍게 살펴보면 AI가 나오면 먼저 가운데 인지 능력이 향상되죠. 뭐 한 번 만들면 바둑 얼마나 잘 두는지 보셨고 뭐 계산하는 뭐 요새 뭐 미적분 푸는 것도 AI가 다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나오면 일단 두뇌적인 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결합하면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아까 기계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요새 챗봇이 나와갖고서 콜센터를 대신하는 것처럼 뭐 AI가 이제 사람 대신 일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나 결합하면 뭐 힘이 없다가도 저 로봇 옷 하나 입으면 힘이 뭐 10배 더 생기고 사람의 어떤 신체적 능력도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되다 보니 저걸 적용을 하면 기업들은 기업이 어떤 이제 유연성은 뭐냐 하면 공장에서 한 제품만 만들었는데 AI를 가르쳤더니 얘가 딴 것도 만들어.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왜 그러면 요즘은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다 저렇게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리고 사람은 가르쳐서 써야 되니까 되게 큰 문제가 전문가를 가르치는데 시간이 너무 듭니다. 근데 AI는 한 번 나오면 그냥 카피해서 복제해서 쓰면 되니까 기업을 뭐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고객한테는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맞춤 화장품인데, 사실 사람 피부가 다 다른데 똑같은 화장품을 바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피부과 의사가 그걸 한다. 얼마나 인건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AI는 정말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AI를 잘 쓰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AI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별히 또 어떤 기업들은 시작부터 AI를 했고 AI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AI 퍼스트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회사에 가면은 일은 다 AI가 하고 그 회사는 AI 만드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틱톡. 그 회사 가면은 AI 만드는 사람밖에 없고 모든 콘텐츠 뭐 골라주고 뭐 이런 AI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뉴스에 보시면 이제 역대 최고가로 300조 원 규모로 상장하려다가 좀 뭐 중국 공산당이 하지 말아서 상장 못한 알리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 회사는 금융회사입니다. 은행인데 모든 일을 AI가 다 합니다. 뭐 대출도 하고 소액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사실은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좀 늦었는데, 미국, 중국은 완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큰 상어 말고 참치만한 정도의 저런 AI 기업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 기업이 이제 물류센터, 우리나라 보자면 마켓컬리 같은 회사인데, 모든 물류 배송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로봇가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로봇가 떨궈준 거 차에 실어서 나르는 일만 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저 회사가 AI를 만들기 전보다 주가가 10배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이제 물류같이 사람이 많이 필요한 일부터 이제 AI로 대체하는 걸 했고, 인터넷 회사인 틱톡,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그리고 저 좀 영화 보시는 넷플릭스 다 뒤에는 AI가 있고 AI가 성공 비결입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보시면 또 더 재밌는 거 나오고 또 재밌는 거 나오고 그런 거를 처음 시작한 건 유튜브하고 넷플릭스고, 그거를 중국 회사, 틱톡은 사실 중국 회사인데 저기는 수만 명 넘는 인력이 달라붙어서 저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청소년들도 그렇겠지만 중국 청소년들도 하루에 틱톡을 평균 3시간씩 쓰고 있습니다. 15초짜리 영상을 3시간을 보면 정말 몇 개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가 AI가 딱 재밌는 거를 골라주는 인공지능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기업에서 도움이 되냐 하면은, 아까 이제 모든 걸 AI로 하는 회사의 샘플이 아까 앞뒤였고, 보통 회사는 사람이 대강의 일을 하고 AI가 나머지 일을, 귀찮은 일을 다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오토데스크라고 설계 프로그램 회사인데, 뭐 보시면 이제 사람은 의자에 대충 한 뭐 동그라미 쳐고 뭐 뒷판은 이렇게 생겼고 다리는 3개고 그 정도만 그려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의자를 몇백 건 자동으로 설계해서 그려냅니다. 그럼 사람이 그걸 선택만 하면 됩니다. 옛날에 이제 한 땀 한 땀 저 의자 모양을 다 그리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이제 그런 일은 AI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은 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변경돼서, 그러니까 소위 저런 디자인에서 말할 때 시안을 만든다고 하는 건데, 시안 만드는 작업은 뭐 AI가 사람보다 뭐 1000배, 10,000배 더 잘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고, 저런 방식으로 또 하는 게 이제 작곡도 저런 방식으로 합니다. 악상이 떠올랐어. 띠리리 한 뭐 2마디 적으면 AI가 16마디 다 생성한다던가. 그러니까 AI를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의 차이가 뭐 10배, 100배 이렇게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ut you're doing it 1,000 times, 2,000 times.
A graft is really tiny, it's only a few millimeters in length, and is a very delicate structure. The first time you extract the grafts to implant it has to be just as accurate and as precise as the 2000 graft that you're implanting, right? So the challenge is, how do we do that procedures over 2 or 3 hours, but maintain the same accuracy and consistency? And that's where the ARTA system and robotics come into place. The idea is to give a natural appearance more than anything else. And the robotic procedure really allows us to do that by its algorithms that allow natural spacing from the back so that's not over-harvested, by allowing us to miss native hair so we don't traumatize existing hair and cause shock loss, to allow us to program a density that is such that it looks real but without spottiness here and too much density there. So it really allows a better distribution of the grafts and prevents trauma at the same time. It's some of the things that just you have a hard time doing if you're trying to do it by hand.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하고 AI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나 보여드리는 좀 재미있는 사례긴 한데, 이게 이제 모발 이식 그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의사가 한 말은, 모발 이식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게 하나 심는데 정말 수천 원 하고, 머리 하나 하려고 그러면 진짜 수백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드는 건데, 이게 힘든 이유가 모발을 잘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모발을 한 군데서 많이 뽑으면 이게 원형 탈모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영역에서 잘 뽑아서 또 심을 때도 잘 심어야 되는데, 이런 정밀한 작업을 옛날 같으면 사람이 다 기계 조작으로 했는데, 아까 이제 의사가 대충 동그라미만 쳐주고 여기에서 30% 뽑아서 저쪽에 옮겨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정확한 지점에서 뽑고 정확하게 옮겨준다. 그래서 이 기계만 하나 나와도 정말 모발 이식하는 그런 비용이 정말 10분의 1을 줄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효과적으로 향상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상용화가 된 거죠. 별로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식 업무를 소프트웨어 일을 하든지 이런 전문적인 하드웨어 일을 하든지 AI가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기계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정밀한 일까지도 다 하도록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AI에 대한 기본적인 좀 상식을 좀 알려드렸고, 2부에서는 뭐 이제 오늘의 핵심인 그럼 도대체 뭐를 좀 해야 좋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